지금부터 제2주제 발표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주제는 법조 일원화와 법관 전문화입니다. 제2주제는 제1주제와 마찬가지로 한 분의 주제 발표와 이에 대한 두 분의 지정 토론이 진행됩니다. 제2주제의 사회는 남영두 원장님께서 이어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제2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남영두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영두 원장님께서 제2주제 발표 및 토론의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제2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으신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윤찬영 부장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토론은 두 분이십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윤정근 변호사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우진 교수님이십니다. 예, 그러면 먼저 윤찬영 판사님께서 30분 내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조 일원화 시대의 법관 전문화 발제를 맡은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찬영 판사입니다. 고전적인 이야기지만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침해된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을 이제 우리가 좋은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좋은 판사 없이는 좋은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좋은 법관을 확보하는 것은 법원의 항시적인 당면 과제였습니다. 그럼 좋은 판사란 누구일까요? 이제 이전 세션에서 김신우 부장님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능력과 인성을 그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능력은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인성은 문제되는 사람을 걸러내는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심사를 하지요. 그 능력 중에서는 상반된 주장을 듣고 판단해야 되는 우리 법관의 직업적 특성상 지적 능력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더구나 각 분야가 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분쟁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그 지적 능력의 중요 요소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판사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법조 일원화나 법관 전문화도 결국 시대에 맞게 좋은 법관을 확보해서 좋은 재판을 해야 되는 수단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법 체제 아래에서 이제 법관 임용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좋은 판사를 만드는 인사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역시 앞서 1세션에서 김신우 부장님과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자세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2011년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종전에 사법연수원만 수료하면 바로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었던 즉시 임용 제도를 버리고 이제 일정 기간의 변호사 경력 내지 법조 경력을 법관 임용의 경력 조건으로 요구하게 되는 법조 일원화 체제를 취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래서 이제 현재까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7년 이상 그리고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법관 임용의 자격 요건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법관 임용 제도의 개편은 재판의 전문성 확보 분야에 관해서 아주 바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시 임용제에서는 일단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에 법원 내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그렇게 확보된 전문성을 또 재판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양성형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완성된 법조인을 선발해서 그 법조인이 법관이 된 이후에 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법조 일원화 제도에서는 양성형 시스템은 더 이상 취할 수가 없게 되고요. 전문성을 갖춘 법조경자를 법원 외부에서 선발하는 시스템, 즉 법관 임용 시스템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2012년도 세계 법관회의에서 법관 전문화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더라도 즉시 임용제 국가에서는 도제식 교육으로 법관의 전문성, 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대답하고 있고 영국 등 보통법계 국가, 즉 법조 일원화 국가에서는 전문성 있는 법관을 외부에서 임용함으로써 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전문성의 개념에서 잠깐 간단히 보자면은요. 지금 세계 법관회의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된 견해는 이 협의의 전문화 개념입니다. 일단 법률 재판 분야를 일정 분야로 좁히고 해당 분야가 특히 통상의 법률 지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 법관으로 하여금 해당 분야 지식을 쌓게 하고 그 이후에 전담해서 그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문화하는 것을 협의의 전문화라고 하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전문화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때 그 기준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노동사건이라고 하면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라든가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소송,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등의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다투게 되는 행정소송, 모두 다 노동이라는 주제로 서브젝트 매터로 하나의 단일성을 구성한다고 보고 그 분야가 하나의 전문 분야를 구성한다고 보는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화는 물론 제도적 필요성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 전문화를 통해서 재판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단점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전문 사건은 전국적으로 사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원을 그렇게 다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소그룹화된 어떤 법조인들이 판사나 검사, 변호사를 하면서 외부에서 봤을 때 약간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해당 분야 사건만 계속 담당하다 보면은 시각이 좁아지는 터널 비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전문화 제도 설계할 때는 이제 모든 제도 설계가 그렇지만 장점은 잘 키우고 단점은 약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적절히 보장되는 식으로 제도 설계를 해야 될 텐데,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법조 일원을 채택하면 이제 법원은 법조 인력 시장에서 전문성을 사오게 됩니다. 전문성을 완비한 법조인을 찾아내서 법관으로 선발해야 되는 수요자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즉시 임용제의 법관 임용은 시장에서 사오는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공장에서 만드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륙법계에서 즉시 임용제 국가에서는 이 사법기관과 사법연수기관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든요. 자회사를 통해서 만드는 개념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조 일원화가 되면은 어떠한 법조 인력 시장 개발이나 전문성 양성 취득에 엄청난 변화가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은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분야별로 봤을 때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의 수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법조인 자체가 적은데 어떤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내지는 법학 교수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 법조 인력 시장은 공급자 독점형 시장이 됩니다. 이 법조인화 체제에서 우수 인력을 전문법관으로 선발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가격, 즉 법관 급여가 높아지게 되는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법관 양성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과 경쟁을 통해서 각 분야별로 최적화된 전문가를 법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비용적으로 절감한 부분이 있고 물론 지출해야 되는 부분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스 앤 콘스가 혼재하는 시장인데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만약 법조인이나 국가에서 우리가 급여를 법관의 급여를 막 너무 낮게 설정하게 되면은 이런 시장 구조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단기적 현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영국에서 2015년도에 법관의 연금 제도를 개편했는데 이러면서 실질 보수가 상당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하이코트에서 기업 전문 사건을 담당하는 chancery 디비전 법관들이 결혼율이 현저하게 늘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디펜던트 기사인데 23만 6천 파운드로 급여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23만 6천 파운드는 어떤 개념이냐면 원래 하이코트 저치 급여는 18만 파운드를 맞춰주면 되는데 연금이 감소하니까 실질 급여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 연금 감소하는 부분을 메꿔주려면은 해당 연도 법관들한테는 선발할 때 특별히 보수를 더 주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원래 발표문 화면으로 돌아오면은요, 이것이 단기적 효과입니다. 결혼율이 25%에 달하게 됐거든요. 이게 아직도 안 채워졌습니다. 계속 찬스리 디비전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장기적인 영향은 더 큰 문제긴 한데요. 법관의 평균적인 질이 하락하고 부유한 변호사 출신 위주로 법관이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2006년도 연간 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법관 급여를 높이는 것이 인기가 아주 없는 정책이다. 인기 없는 정책에서 국회의원들이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은 법관 급여가 낮아지게 되면은 두 가지 그룹으로부터만 법관이 충원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첫째는 변호사로서 벌던 수입이 법관 급여보다 적은 변호사들이고, 둘째는 법관 월급의 액수 자체에 아무 관심이 없는 아주 부자인 변호사들이라는 겁니다. 편향된 그룹에서, 그러니까 특히 실패한 변호사 그룹에서 법관이 충원되면은 좋은 재판, 전문화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로버츠 대법관이 지적하면서 급여를 올려야 된다고 열심히 주장을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 10년차 전문 변호사가 법관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보냐면은, 가령 예를 들었습니다. 저도 근데 전문 변호사님들이 월급이 얼마인지 한번 여쭤봤더니 잘 가르쳐주지 않으셔가지고 나중에 윤정권 변호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가령 수억 원의 월급을 급여를 연봉을 받을 수 있다가 제가 머릿속으로 뭉게뭉게 생각을 해봅니다. 수억 원 월급을 받고 진짜 페이퍼워크는 별로 안 하실 것 같고, 주니어들이 하면 고치라고 할 것 같고, 해외 출장 갈 거 빼놓고 나서는 따로 뭐 지방 근무를 할 일도 없고요. 서울에 사무실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러던 10년차 변호사님이 법관으로 임용되면은 급여가 1억 원 밑으로 떨어진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판사인지 판결사인지 헷갈리면서 계속 야근하면서 판결을 작성해야 되는 페이퍼워크의 세계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지방 근무를 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현재 우리 상황에서 법조 경력만 장기화하는 법조 일환을 채택하게 되면은 법원은 전문법관의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을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앞서 보았듯이 수요자인 법원이 법조 인력 시장에 보내는 유인책이 별게 없다는 겁니다. 전문 법조 인력 시장에 일단 법원이 가긴 갔는데, 막상 가긴 갔는데 어서 오세요, 우리 회사에 오시면 업계 최고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시그널이 매우 약한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급여 등의 처우가 나쁘다는 점도 있지만, 또 문제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근무 장소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나쁜 점이고요. 앞 세션에서 이제 토론자도 말씀하시고 김신우 장도 말씀하셨지만, 전문 분야 법조인에 대해서는 법관으로 임용된 후에 그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임용 고려 요소인데요. 이 부분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면이 아까 토론자 말씀이시고, 또 실제로도 순환근무 제도가 현재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가 법관이 되더라도 전문 분야 재판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그널이 별로 안 좋죠. 그 다음에 이게 정작 몇몇 어렵게 훌륭한 뜻이 있으셔서 멸사봉공의 뜻으로 이제 법관에 지원하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전문성과 능력을 검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증할 방법이 충분치 않고요. 가령 이제 법원이 이제 중고차를 사러 갔는데 시장에 이게 사고차인지 잘 관리된 차인지 전혀 잘 구별할 방법이 별로 없는 겁니다. 어려운 점이 있죠.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법관 임용 자격이 되는 법적 인력이 너무 장기가 되면은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총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김신우 부장님이 1세션에서 발표하신 것 같은 내용인데요. 장기화될수록, 법적 인력이 장기화될수록 미래가 불확실한 법관으로의 전직을 주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어려움이 근데 앞서 이제 김종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전 사법개혁 제안 때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그랜드 디자인을 전체 사법제도를 바꾸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10년을 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신데, 이런 어려움이 애견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도 사법개혁위원회 법조 일환화 관련 건의안을 보면은 법조 일환화의 성공적 정착의 전제 조건으로 단독 판사 관할을 확대하고 전보를 최소화하고 법관의 처우를 개선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전문 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 하면 특정 분야의 정통한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줘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때 이게 건의안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법조인의 실행 조건은 전문성, 검증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이제 변호사단체나 법무부에 의견 조회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반영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견됐던 15년 전에, 16년 전에 예견되었던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잘 해소되지 않은 채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만 10년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관의 급여를 인상하는 문제는 정책 결정할 문제인데 전 사회적으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판단하는 과정에서 아니, 법관한테 무슨 급여를 그렇게 많이 줘라고 생각하면은 못 주는 거죠. 하지만 법관이 참 중요하고 사회적 판단해야 되니까 좀 급여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자세히 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단독 관할 확대의 문제는 한 차례 1억에서 2억으로 확대가 됐고 지금 현재 사법행정자문에서 추가 확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고요. 동일법원 장기근무도 인사제도로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2021년도 정기 인사에 부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고무적으로. 하지만 여기 전문법원이 제외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유인책으로서의 효과가 약간 두드러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실행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법관에 대한 법관 지원자에 대한 검증, 스크린의 문제는 전문 분야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전문성을 검증하는 건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니까 말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법관 인사규칙이 6조의 2.7에서 평판조의 방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효과가 약간 미지수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가서 이런 평판조에 대해서 법원장님들이 연말 되면은 흔히 이제 메일을 돌리시면서 아무개 변호사님 아십니까 하는데 잘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중에 하나는 법관들이 순환근 문제입니다.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변호사님을 잘 알기 어려워요. 나도 작년에 왔는데 어떻게 그 변호사님을 알겠느냐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고요. 장애 요소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특히 전문 분야 문제를 보면은 정적으로 순환 근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예외적으로 지금 순환 근무 예외적으로는 가정법원에서 근무하는 가서수련 전문법관 제도가 2005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대법원장의 일반적인 전보인사권 행사로 운영되게 되는데요. 법원조직법은 물론이고 법관 인사규칙에도 별도의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전문자로 곧바로 확대되기 약간 어려움이 있고요. 2013년도에 도입된 전담법관 제도는 전담법관 제도긴 한데 전문성과는 깊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규칙에 도입되어 근거가 있긴 하지만 전문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서 약간 전문화의 근거를 삼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외에 가정법원 외에 다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뭔가 근무기간 장기화나 이런 걸 해보려고 했지만 전체적인 순환 근무의 패턴 이걸 못 바꾸고 또 집단적으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법관을 선발함에 따라서 그 법관 여러분들 사이에서 형평성을 당연히 고려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H상층 뽑을 때부터 분야별로 뽑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형평적인 인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전문화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법조 일원화가 되었는데 이제 이 종전에 근데 약간 법조 일원화는 됐기 때문에 5년에서 앞으로 10년으로 가는 게 예정되어 있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현재 약간 다른 새로운 개정안 나왔습니다만 약간 5년 됐던 것도 일종의 하이브리드적 성격의 법조 일원화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이제 법관의 전문화를 법조인화체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법조인화 국가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법조인화에 대해서 한번 살짝 살펴볼 텐데요. 영국은 법조인화에 대해서 전제 조건이 아주 양호합니다. 영국 법관의 보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법관 보수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영국 법관의 보수표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4등급 법관이 보수등급 4등급에 있는 법관이 18만 8천 파운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의 하이코트, 우리나라에서 고급 법원이나 고등 법원으로 해석하는 하이코트 저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법관 인사규칙 10조의 고법 판사나 아주 전문부의 경력이 있는 합의부장 정도, 지방법원 합의부장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연봉이 18만 8천 파운드입니다. 하나로 약 3억 원 정도입니다. 보수가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는 게 7등급의 디스트릭트 저지가 있는데요. 이 카운티 코트 저지입니다. 이 양반이 받는 돈이 11만 2천 파운드인데 1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8등급은 트라이뷰널 저지 중에 한 등급이 여기 가 있는데요. 그래도 8만 파운드가 넘습니다. 자, 여기 다시 원날 화면으로 돌아가 주세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높은 거냐면 영국은 원래 물가가 비싸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영국 총리의 보수를 보겠습니다. 영국 총리의 보수가 16만 파운드입니다. 하이코트 저지 18만 파운드 적습니다. 근데 참고로 하이코트 저지가 100명이 넘습니다. 영국에. 그 18만 파운드의 영국 총리의 보수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절반 정도는 국회의원으로서 받는 거고 절반 정도는 총리의 직을 수행함으로써 받는 겁니다. 내각 책임제 국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영국 국회의원의 보수는 연봉 8만 파운드인데 아까 보신 보수표를 보면은 영국 법관은 8만 파운드 이하로 받는 법관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영국에서는 영국 법원의 법관 중에 국회의원보다 급여가 적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영국 하이코트는 행정부의 처분에 대한 모든 소송을 담당할 수 있는 보통법상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효력을 정지시키고 취소시키고 소급표로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더 높은 쪽에서 그 사법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매우 프랙티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국은 그렇게 보고 있죠. 영국 사법부에서 다시 화면 돌아가 주세요. 영국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꼭 법관의 재정적 독립을 보고 있는데요. 판사의 보수가 보장되지 않는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변호사들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 때문인데 영국의 그 여러 위원회 리뷰를 보면은 보수를 상당히 편하게 정합니다. 왜냐하면은 법관 보수를 정할 때 같은 등급의 변호사 보수를 늘 고려를 합니다. 변호사 보수가 얼마지? 그 정도는 줘야지 우리가 법관을 뽑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법조 일원화라는 것은 법조 인력 시장에서 법관을 사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돈 얘기는 좀 그만하고 전화면입니다. 전화면. 이제 영국에서는 직무별로도 법관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직무별 법관 선발을 할 때 고등법원 판사, 고급법원 하이코트에 갈 때 디비전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재판부인 퀸스 벤치 디비전, 기업 사건에 관한 찬서리 디비전, 패밀리 디비전, 이 디비전별로 법관을 나눠서 선발하고 그 각 디비전별로 계속 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른 디비전 재판은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또 티켓팅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가령 말해서 형사법원 판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살인이나 강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티켓을 줍니다. 그 티켓이 편지인데요. 그 편지를 티켓이라고 부릅니다. 편지를 보내줘서 당신은 무슨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합니다라는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 사법행정권자한테 해당 판사가 그럼 그 분야의 전문 분야 재판을 전담할 수 있는 인증권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판사는 상급 법원 내지는 이웃 인근 법원에 자기가 전문성을 가진 사건에 투입돼 가지고 재판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되게 프랙티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급이 낮다, 다른 법원에 있다, 갑자기 이 사건에 땡겼으면은 법관의 독립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잘 고민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갖다가 쓰는 시스템이거든요. 또 다른 법조의 어떤 전문화의 좋은 요소는 공급이 다양하다는 것인데요. 전문 분야 변호사를 비상금 법관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1심의 트라이뷰널에도 저지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저지들 중에 상금 법관과 비상금 법관 비율을 따지면은 상금 법관보다 비상금 법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비상금 법관들은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일하면서 사건 처리할 때마다 피를 받는 그런 개념의 법관인데 1심 심판소의 조세부를 보면은 상금 법관은 8명밖에 안 됩니다. 비상금 법관이 52명입니다. 물론 비상금 법관은 사건 처리 비중이 적기 때문에 한 8명 정도의 똑같은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한 12분의 1 정도를 하거든요. 영국에선 이런 전문성에 대한 시그널, 전제 조건도 양호하지만 검증 조건도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종전에 2005년 사법개혁 전까지는 탭 온 더 숄더 방식으로 자네 판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식으로 이제 자문하는 방식으로 됐는데 이건 가장 확실한 정보 획득 기능은 있지만 약간 정근대적이죠. 2002년도부터는 법관 임용위원회를 열어서 체계적으로 평판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previous judicial experience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비상금 법관 근무 경력을 법관 임용 자격을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환경에 약간 적합할까라는 고민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건 이제 법관의 임용을 위한 자격 요건이 낮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김신희 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법률이 Tribunal Coach and Enforcement Act가 개정되면서 종전에 10년 이상의 바리스타 조건을 요구했는데 5년 내지 7년 이상의 솔리스타 조건까지 조건이 확대됐습니다. 김신희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법관 구성의 다양성 때문에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10년을 요건으로 하게 됐나? 그 이론적 근거가 뭐냐 그러면 약간 미스테리긴 한데 제가 막 찾아봤더니 1992년도 사법정책심의관실 보고서를 보면은 10년으로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첨부된 영국 연수법관 보고서를 보면은 영국 법관이 임용되기 위한 법조 경력이 10년이다라고 쭉 다 그 직종별로 다 나눠서 아주 자세히 훌륭한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 이후에 별로 이론적으로 영국 법관의 법적 능력에 대한 논의는 소개되지 않다가 2011년에 법원조직 개정하면서 갑자기 10년을 도입했는데 2008년도에 영국법 개정되는 것은 잘 반영되었다는 흔적을 내지 검토됐다는 흔적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실제 법관의 연령에 대해서 보면은요, 이게 저치 브랜든인데요. 이분이 2003년도에 변호사가 돼서 2019년도에 정식 법관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2016년도부터 리코더로 일을 했습니다. 리코더는 이제 비상근 형사법관입니다. 3년 동안 비상근 법관하고 2019년도에 법관이 되는데 형사법관이 되는데 그때 나이가 39살입니다. 서킷 저치의 사무분담은 우리나라 치면 형사 합의부장급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중요 형사 사건을 처리하거든요. 39살의 넌 화이트의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선임됐으니까 영국도 옛날에 우리 저희 머릿속에 문경국에 생각하는 것처럼 할아버지들이 판사하는 그런 시대는 약간 좀 같죠. 예, 다시 옛날 화면으로 가주세요. 자, 이런 얘기가 여기까지 영국 얘기고, 그 다음에 스웨덴에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약간 도입했는데, 스웨덴은 법조 일원화를 원칙적으로 하면서도 장기간 법원 내에서 연수를 받는 식의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가 되는 예비 판사를 하면서 예비 판사 때 로펌이나 국세청에 근무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도록 있고요. 네덜란드 얘기는 아까 김신우 부장님이 마셨으니까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이 약간 길긴 한데, 자, 법조 일원화와 법관 전문화의 목적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판청권 보장이고, 그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법조 경력자의 법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좋은 시그널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지원한 법관들이 있으면 그 전문성과 능력을 열심히 스크리닝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시그널링 단계에서는 이제 현재 단계에서는 보수 얘기는 아까 많이 했으니까 이제 직무별 법관을 선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직무별 법관 선발은 우리 지금 집단적으로 선발하고 있는 현 시스템을 갑자기 변화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복잡한 설계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 각 전문 법원이나 분야 법원별로 인사권을 나눠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이제 법원조직법에 해당 부분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내부적으로 일단 법관을 선발한 다음에, 법관을 전체로 선발한 다음에 일정한 경로를 거치면은 전문성이 있었던 사람, 전문성이 있었던 그 경력이 있었던 분들은 전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그런 경로를 보여주면은 그것이 약한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동일법원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2년마다 정작 보내줬는데, 행정법원에 가장 전문성이 있어서 행정부 보내줬는데 2년 근무하면 인사 패턴에서 이동을 해야 되면은 전문성을 발휘하기 참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요. 유럽에서는 이제 전보 금지 원칙을 둬가지고 다른 법원으로의 전보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법관의 독립성 차원에서. 근데 우리나라 헌법 106조 1항을 보면은 쭉 보면은 독일법이나 오스트리아법이나 헌법을 보면 우리나라 헌법에 파면 되지 아니하며에 보통 파면 및 전보되지 아니하며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보가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전보가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보 금지가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보를 원칙으로 행하는 것 전제로 법원조직법이랑 법관 인사규칙이 되어 있죠. 그렇더라도 이 전보 인사를 적정하게 하면 방식으로 좀 조정을 해가지고 동일법원에 장기 근무하는 걸 더 확대하고 정착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전 법원이 동일법원 장기 근무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국민의 재판청권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 전법원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약간 향후 확대를 기대해 보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실행 조건에 관해서 원칙적인 법조인화 국가에서는 비상근 법관 제도를 이용해서 법관 지망을 희망하는 사람은 비상근 법관 일하면서 내가 법관직이 맞는지 고민해 볼 수 있고, 법원 입장에서는 그런 후보자군을 상대로 이 사람이 진짜 법관이 될 만한 자질이 있는지 검증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비상근 법관 제도를 우리나라 운영한다면은 저신뢰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안으로는 대륙법계 하이브리드 방식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뭉게뭉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과거 예비 판사와 같이 본인의 이름으로 재판하지 않는 법관을 일정 그룹 만드는 거죠. 5년차 이상 7년차 요 그룹에서
예비 판사들한테 재판 용어를 관리시키거나 심도 있는 사건 처리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이것도 약간 좀 못 믿어서 부판사라는 개념을 생각해봤는데, 이건 독일식 예비 판사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재판할 수 있지만 직무 권한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정력 5년 정도의 예비 판사를 임용해가지고 본인의 이름으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직무 권한을 뭐 비재판장 보직 정도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원조직을 만들면은 법원조직법의 법조인이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신규 법조인력도 흡수해서 그 인사상의 능력도 검증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법원조직법 재개정안이 다시 입안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뭐 이런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 긴 시간 제가 주소 없이 말씀드렸는데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찬영 판사님 시간 정말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재에서 보는 것처럼 그 법원이 과거에는 가만히 있어도 좋은 인력들이 몰려왔는데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윤정근 변호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정근 변호사입니다. 법조 일원화와 법관 전문화라는 주제를 갖고 발표자께서 비교법적 관점까지 동원해서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해 주신 데 대해서 그 깊은 노고를 높게 평가합니다. 조금 전에 남영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조 인력 시장의 수요자로서 법원의 위치 또 법원이 갖고 있는 애로점 이런 부분들을 조명했다는 것이 굉장히 참신하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법관이라는 그런 용어와 금전적인 보수 뭐 이런 용어가 약간 좀 금기어 내지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도 그런 부분을 정면으로 다룸으로써 저희들이 우리 사법부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법관 전문화의 어떤 지향점이나 방향에 대해서 화두를 끌어내고 계시다는 점에서 근본 발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사법부와 법조계 또 학계, 국회 등을 포함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그런 세부적인 과제는 없는지, 또 이번 발표가 관련 연구의 그런 새로운 연구들을 후속 연구들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주제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특성에 비추어 봐가지고 기관 간의 그런 이해관계라든지 단기적인 어떤 정책상의 필요성만을 해결하는 그런 개선 방안이 아니라 국민의 그런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거시적 차원의 실천 방안이 향후에 마련된다면 궁극적으로 사법부의 신뢰도가 더욱 제고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표자의 발표 내용이 전체적으로 대단히 그 깊이 있는 내용을 방대하게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그런 개선책까지 다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 내용에 특별한 저희들이 반대 사항이라든지 이런 이견이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토론자로서는 인상 깊게 들었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재판의 전문성 강화 개념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그런 발표자의 내용에 깊이 공감합니다. 최근 그 사회 현상이 나날이 고도화 복잡화되면서 법정에서 그 다루고 있는 그 사안들의 쟁점들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서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내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는 해당 어떤 그런 산업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라든지 또는 금융공학이라든지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올바른 그런 결론, 판결 도출에 도움이 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그 권익을 충실히 보장하는 수준 높은 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 분야 재판의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재판의 전문성 강화만이 사법부가 추진해야 될 유일한 목표 과제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 발표자께서 잘 언급해 주신 것처럼 법조 일원화와 법조 전문화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는 그 수단으로서 검토돼야 된다는 그 내용에 다시 한번 공감한다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과거 재판 청구권의 핵심 기반이 되는 그 재판의 공정성이라든지 독립성 확보에도 저희들이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이 과연 어떠한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해서 어떠한 절차에 따라 재판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법원이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그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에 기여하는 법관 임용 또는 재판부 구성 방식은 어떠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재판부 구성이 획일화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조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기존의 법관 적시 임용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비슷한 경력을 가진 법관들에 의해서 획일적인 재판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 법관의 임용 확대 및 사무 분담의 장기화 또 단독 재판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와 달리 종전과 또 다른 의미에서 유사한 경력을 갖춘 전문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해서 또 그러한 전문가 그룹이 갖는 특수한 그런 터널 비전, 고착화된 시각에 기초한 재판을 받게 될 우려는 없는지 저희들이 항상 보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판의 공정 및 독립과 재판의 그 전문화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 관계가 때에 따라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법조 일원화 실시 이후에 그 제도적 취지를 살려서 외부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법관들에게 법관 지원의 그런 동기를 부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해당 전문 분야 판사로 장기간 근무하게 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한편 지나치게 전문 법관 위주로만 신규 법관을 임용하여서는 곤란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걱정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소정의 그 법조 경력을 갖춘 이른바 일반 법관과 일정 전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전문 법관을 적정한 비율로 함께 선발함으로써 재판부 구성 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와 관련해서 전통적인 법치주의의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사법부의 전문성을 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에 적합한 법관 전문화의 범위와 어떤 방식을 찾아야 된다는 발표 내용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표자께서 검토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문 법관으로 충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원이라든지 재판부 사무분단 유형 이런 것은 어느 범위까지로 정하는 것이 좋은지 발표자께서 혹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전문 법관과 또 일반 법관 간의 적정한 선발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법관 전문화 성공을 위한 기타 검토 내용인데요. 발표자께서는 좀 전에 전문 법관 지원의 부족의 원인을 분석하시면서 법조 인력 시장을 향해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전문 법관을 선발한 다음 바로 전문 분야 재판을 담당하게 하거나
해당 직무를 장기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법관에게 요구되는 소양이 전문 지식만이 아니고 또 전문 법관들에게만 오로지 그 해당 전문 분야만을 담당하게 한다든지 통상적인 근무 기간에 비해서 지나치게 장기간의 그런 근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 자칫 전문 재판부의 그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일반 법관의 경우에 일반 법관으로 근무하시면서도 전문성을 쌓고 계신 많은 또 일반 법관에게는 전문 재판부 진입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도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그 스크린 절차가 필요하다는 발표자의 견해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자칫 예비 판사 또는 부판사가 그러한 스크린 절차로 인해서 법관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 개개 그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재판을 담당하게 될 우려는 없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법부는 지금까지 그 전문 법관 임용과는 별도로 해당 각 그 전문 분야 재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관들로 하여금 각 전문 분야별로 연수를 강화한다든지 새로운 기술과 산업 분야를 접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하는 기존의 어떤 그런 노력들도 더 확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좋은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최우진 교수님께서 그 발제자의 답변 시간을 고려해서 한 7분 안에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우진입니다. 예, 저는 이 법조 일원화의 본격적인 시행이라고 하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얼마간 법원에 있었고 이제 막 학계에 입문한 한 사람의 입장에서 새로운 법관 인용 방식 틀내에서의 법관 전문화 방안에 관한 나름의 생각을 밝히는 정도로 오늘 이 토론 시간을 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전문적 역량을 갖춘 법관 인력의 충원과 유지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법관 인용 방식이나 그 밖에 법관의 처우, 연수체계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전문 분야가 과연 어떤 것이냐부터 먼저 획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식재산, 조세, 공정거래, 노동환경, 가사행정, 회생파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문이 없을 수는 있지만 민사나 형사까지도 그럼 과연 법관 전문화에 포함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헌법적인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본래부터 법관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역량으로 다루어졌던 것이고, 법조 일원화 체계 내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법관의 기본 역량의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법관 전문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간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만 전담하는 법관직을 과연 운영한 것이 개개인의 재판 역량과 법원 전반의 재판 역량 유지, 강화에 과연 도움이 될지, 또 갈수록 이 형사재판에 대해서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민형사 전문법관 제도를 구현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또 발제문에서 소개한 그런 관견 효과라든지 이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윤 변호사님께서도 그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필요한 전문 법관의 수는 어떻게 추산을 할 것인지도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문 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의 전문 재판부의 경우라면은 해당 전문 분야 사건뿐만 아니라 그 분야 외의 사건도 적지 않게 배당받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방별로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전문화된 법관을 선발 또는 양성하면서 현재와 같은 배당체를 과연 계속 지속할 것인지, 전문재판부는 해당 분야의 사건만 배당받아 처리한 것으로 할 것인지, 또는 전문 분야별로 달리 취급할 것인지에 따라서 전문법관의 선발 규모나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어떠한 전문법관을 양성할 것인지도 다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연 이제 지역별 시기별로 또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또 새로운 전문 영역으로 등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그 재판 효율성 측면에서도 장단점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관 전문에 관해서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일단 좀 더 세부적인 관점, 다시 말해서 발제문에서도 언급된 협의의 법관 전문화라는 관점에서 종전의 전문 법관 양성 체계의 장단점과 그 장점이 법조 일원화나 그밖에 변화된 법관 인사 체계에서 관철되기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장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법원 내에서 전문 법관이 그동안 양성된 체계는 크게 장기적 과정과 단기적 과정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발제문 그 자료지 9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단계로 법관 임용 초기에 각 지방법원의 전문 재판부나 전문 법원의 배석 판사나 단독 판사로 근무하면서 전문 지식이나 재판 경험을 쌓고, 그 다음 2단계로 그 중에 일부 좀 더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거나 해외 연수 과정에서 해당 분야를 더욱 연찬을 하다가, 이후 경력 10년 전후 무렵에 전문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법관 중 일부가 고등법원 전문재판부나 특허법원 또는 대법원 연구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다시 전문 지식과 재판 경험을 심화해서 축적한 다음에 그중 또 일부가 지방법원 전문재판부 또는 전문법원의 합의부 재판장이 됐어서 다시 1단계에 있는 신규 진입하는 법관들에게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 공유 또는 조언하는 형태로 전문법관 인력풀이 양성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각 단계의 인적 구성은 폐쇄적이지 않았었고, 각 단계의 전문법관 인력 일부가 인사이동 등으로 유출되거나 비슷한 경력의 다른 법관 인력이 충원되는 그런 순환 관계도 일정 부분 유지가 됐으며, 또 선의의 경쟁 구조를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단계의 이제 법관분들, 대체는 이제 40대 중후반이나 50대 초반분들이셨는데, 이분 중에 상당수가 이제 퇴직을 하셔서 해당 또 전문 분야 변호사로 활동을 이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긴 했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법관이 전문법원이나 전문재판부로 사무분담이 정해지면은 사법연수원에서 일정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해당 전문 분야의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법률 지식이나 재판 노하우를 전달받았고, 이를 기회로 조언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법관과의 인적 관계를 맺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에 개개법관의 개인적인 학습과 노력을 통해서 일정 기간 재판 경험이 더해짐으로써 해당 전문 분야의 재판 방식의 개선이라든지 법령성을 주도할 정도의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향후 1, 2년간은 해당 전문재판부의 전문 법관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전문성은 갖추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러한 나름의 과정들을 되짚어보면 그동안 법원은 다수의 전문법관 유출 속에서도 일정 수준의 전문화된 법관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해오지 않았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체계 내에서는 그러한 장단기적 전문법관 양성체계가 운영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단기적 체계는 새로운 체계 내에서도 여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단독 반환이 확대가 될 경우에는 종전 전문재판부가 합의부 중심에서 단독재판부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경우에 이제 다른 숙련된 전문법관의 영향을 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있는데, 다른 나라의 이제 소송법들을 보면은 특히 전문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단독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합의부를 유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 전문재판부는 가급적 합의부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 양성 체계의 경우 향후 인사 순환이나 사무분담 방식의 변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재의 방식, 그러니까 순환 근무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법관 이원화 체계가 유지된다는 그런 전제에서 상정을 해보면은, 우선 신규 임용자가 그 첫 번째 임용 전에 법조인 경력을 쌓으면서 거칠 수도 있고 법관 이후에도 거칠 수 있는 그런 그 단계는 1단계는 그렇게 거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단계에서 습득하는 전문성 정도라는 것이 물론 과거에도 개인별 평차는 있었겠지만 대체로는 3단계나 4단계의 법관의 전문성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법관 임용 체계 내에서 신규 법관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정도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요구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록 1단계 또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그러니까 종전의 1단계라든지 그보다 낮은 수준의 전문성이 있더라 하더라도 임용 전 경력에 비추어서 3, 4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역량, 이런 부분들을 더 높게 평가를 한다면은 평가에서 전문법관으로 이런 분들을 신규 임명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임용 전 경력에서 어느 특정 분야에 관련된 전문 경력이나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임용 후의 단기적 양성 과정과 이후에 2, 3, 4단계로 발전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준다면은 적어도 종전과 같은 그런 선순환과 선의의 경쟁 체제는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 4단계가 사실은 좀 세부 시행되는 그 체계하고 좀 안 어울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이 두 번째 단계, 다시 말해서 법관의 그 개인적인
대외적인 활동이라든지 개인적인 연찬의 그런 기회들을 좀 더 강화해서 제공을 함으로써 이 부분은 나름대로 극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령 일정 기간 전문재판부에 근무한 전문 법관에게 장기의 연수기회나 연수 기간을 주기적으로 부여하고 영구에 다시 전문재판부에 근무할 기회를 얻게 하면서 또 대내적인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한다면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법원법관과 고등법원법관의 교류도 더욱더 활성화하게 하게 된다면은 또 더 나아가서 비록 소수일지라도 또 3, 4단계 이상의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법관 사회에 같이 합류를 해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한다면은 종전보다 더 나은 양성 체계가 구축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전같이 물론 4단계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바뀐 체제 내에서는 과거보다는 유출로 인한 문제는 심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법관 임용 체계나 변화된 법관 인사 체계 및 법원 문화 속에서 우수한 전문법관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이제 숙련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법관을 법관직으로 초빙하기 위한 유인책을 개선하고 발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기존의 전문법관 양성 체계를 새로 바뀐 환경에 맞춰 개선하는 데도 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제면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도의 숙련된 전문 지식을 갖췄다는 것만으로 법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러한 역량을 갖춘 숙련된 전문가가 현재 종사하는 업종이나 그 직장보다는 법관에서 법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더 적합할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사실 그 부분도 좀 의문이 듭니다. 각국의 사법제도를 비교해 보면 법조 일원화 체계를 택한 국가의 법관 보수가 즉시 임용 체계를 택한 국가의 법관 보수보다 더 높게 형성돼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러한 고도의 전문성과 법관직 수행의 적합성까지 모두 아우르는 소수의 전문가가 현재 직업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할 정도의 그런 높은 수준의 보수액을 책정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경제적 윤택함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을 확보하면서 더 양질의 삶을 추구하려는 사회 문화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이런 것이 외부의 숙련된 전문가를 법관으로 유입시키는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법관으로서 자기 전문 분야를 개발하고 보람있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풍부하게 제공된다는 점은 향후 고도의 전문성과 법관직 수행의 적합성을 모두 최고 수준의 이를 잠재력을 갖춘 30대 법조 경력자들이 법관직을 꿈꾸게 할 수 있는 좋은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제 장기적 양성 체계를 개선하면서 전문 법관으로 하여금 장기간 해당 전문 분야 재판부에만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지 이 부분도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 분야 사건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일반 민형사 사건 중에도 일정한 전문 지식이나 전문 분야에 관한 이해가 사안의 실체 판단과 적정한 결론 도출에 더 필요한 그런 때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분야의 사건의 재판 경험은 전문법관에게 우려되는 관견 효과를 완화시키는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법관 양성을 위한 장기적 과정에는 일정한 선순환 체계가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전문재판부에 물론 현재보다는 더 장기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재판부에 근무한 법관으로 하여금 다시 다른 분야의 재판 경험도 일정 기간 갖추도록 하는 조치가 병행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의 신뢰받는 좋은 재판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각기의 기타 넘는 의견 수렴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서없는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일주제의 경우에는 이제 그 법조 경력자 그 기간을 좀 줄이자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공감대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이주제는 약간 좀 논쟁적인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론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그 점에서 저도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비상근 법관이나 대우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에 집중해서 두 토론자께서 집중이 됐는데 그만큼 논쟁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법조 일원화를 이야기하시면서 전문성은 그 임용자의 지적 역량에 대한 측정 평가 요소로서 중요 요소로 전문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논의가 된 것 같은데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문성이라는 게 대단히 상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분쟁별로 뭐 지식재산, 조세, 공정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재판이 깔고 있는 컨텍스트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뭐 미술, 음악, 경제학, 정치학 등 이렇게 심층적인 전문학까지 갈 수 있는데 최근에 그 조영남 대작 사건에서 권순일 대법관 주심 판결에 보면은 결국 무엇이 미술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대답할 수 없다라는 사법 자제 원칙을 천명했는데
그것은 사실 그 뿌리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홈즈 대법관이 한 말과 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법관은 분쟁 해결에 대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았을 뿐 예술의 고화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다변화된 사회에서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다라는 것이 참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과연 그런 전문화가 옳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 전까지도 제가 전공하는 분야에서 현직 법관이 학회 회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나 당사자가 그 법관이 하는 재판부에 들어갈 때 상당히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전문성을 극강으로 가면은 이제 판사님들이 균형을 추구하겠지만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전문성의 강화가 특정 한쪽의 유불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 사법정책연구원에서 한번 긴 연구 과제로 한번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 법원이 우리나라가 이제 가정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포함해서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노동법원, 이런 그런 전문 법원의 공과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 행정법원이 들어와서 국민의 권익이 많이 구제된 측면이 있지만 가정법원도 마찬가지고 특허법원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어느 정도를 정점을 찍고 가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그 뜻을 아시겠지만 또 기관 논리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과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이 법원의 전문화라고 하는, 법관의 전문화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가, 전문화의 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점에서 본다면 법관 임용에 있어서 중요한 인적 역량의, 지적 역량의 요소로서 전문성이라는 것은 좀 재고해 볼 소지도 있다. 그래서 말씀 마치자면 저는 그 전문성은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덕목이고 법관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균형, 밸런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두 분의 토론자의 토론을 들으시고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발제자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의 말씀을 잘 정리하면은 거의 완벽한 하나의 보고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제가 인터뷰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사회자 우리 남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논의를 제가 약간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우려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떤 해당 특정 분야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법관이 전문성에 매몰되면은 균형적인 감각, 일반 민형사 재판은 혹시 누락하는 거 아닌가, 그런 관점을 누락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 제가 쓴 보고서가 있는데 작년에 올해 발간된 보고서 보면 이제 그런 데 대한 세계적인 논의가 다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륙법계에서 리뷰를 하면 대륙법계에서는 이 부분을 대단히 말씀하신 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 법관과 일반 분야 법관의 차별 금지, 전문 분야 법관과 일반 법관의 보수 균등, 업무 균등, 지원 균등, 그리고 전직 가능성이 오픈. 전문 법관이 일반 법관 될 수 있고 일반 법관이 전문 법관 될 수 있고,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대륙법계는 커리어 저치십을 가기 때문에 경력이 길죠. 긴 기간 동안에 변경 가능성을 주자는 취지고요. 하지만 보통법계 국가를 가면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법조일원화, 보통법계 법조일원화를 채택하는 게 10년째는 그런 걸 전제로 한 것이거든요. 영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제도적으로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법의 신뢰가 내면화되어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자기들은 법관 뽑을 때 이 사람이 전문 분야에 있는 법관을, 전문 분야 변호사가 유명해서 뽑지만 그 전문 분야는 당연하고 일반적인 법률적 소양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걸 전제로 이상형으로 두고 뽑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영국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안에서 이제 법관들 인터뷰를 하면은 꽤 연령이 있으신 법관도 있고 꽤 젊은 법관들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었냐면은, 판사가 전문성이 있고 다른 분야도 일반적인 지식도 갖춰야 하고 그렇지만 대체로 한 분야를 열심히 잘하는 성실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반적인 사법제도에 있어서 매우 깊은 이해와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재판 판사로 임용되는 순간 한 분야를 열심히 하던 변호사는 판사로서의 균형 감각도 역시 자신 소명을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특성이 있고 자기가 관찰해왔던 여러 판사들이 그래왔다. 전문성이 없던 사람이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전문에 있던 사람이 일반 재판도 잘하는 경향을 봤다. 또 다른 분의 법관의 견해는 물론 그게 중요하다. 비전법관으로서의 일반적인 지식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지식은이나 그런 분야의 밸런싱이 부족한 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임용 단계에서 쳐내면 된다. 그런 소양이 없다면 쳐내면 되는 것이고 그런 소양은 갖춰져서 자신의 애티튜드만 갖춰져 있으면 밸런스는 찾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 이런 식의 접근을 제가 듣고요. 저도 사실 약간 의외였습니다. 방금 이제 남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터널 비전에 빠진다거나 편향성에 빠진다 이런 문제를 우려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우려가 되는 면이 있고, 근데 법조 일원화로 간다는 그 전제는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법조 일원화 세계를 잘 모르지만 어렴풋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법조 일원화 되면 이미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법관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완비된 소양이 있음을 전제라고 법관을 선발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단계는 경력 법관자는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 방금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 봐도 그렇지만,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완비된 전문화 플러스 법조 일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약간 회의적입니다. 사실 어려운 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약간 우리는 그러니까 법조 일원화 법령을 정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건 완벽한 법조 일원화가 아니고 제3의 길이다. 하이브리드의 길이고 기존 법관이나 연수도 열심히 하고 형평적인 점도 고려하고 이런 부분을 다 갖춰가면서 하는 그런 새로운 길의 제도를 추구하는 것이지 영국의 제도를 너무 메모리에서 따라가는 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선언을 하고 긋고 갔으면 어떨까. 그런 이제 논의의 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왜냐하면 영국 제도를 따라가는 건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큰 그림을 놓치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드러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윤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도 있지만 합의부 구성을 함에 있어서 일반 법관과 전문 법관을 섞어서 그렇게 유지함으로써 합의부가 전문재판부에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이런 얘기는 대체로 제가 인터뷰하면서 보고 쓰면서 인터뷰했던 모든 법관들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제 전문재판부를 구성하되 그 재판부에는 일반 법관과 전문 법관 섞자. 그리고 전문 법관이 의견 주고 일반 법관도 거기에 자기 의견에서 믹스된 의견이 되면서 균형 잡힌 시각이 또 잡히고 또 전문성이 인수인계가 돼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모든 분들이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그 부분도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정부나 가사 같은 경우에는 민사적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일반 법관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고 기술적인 부분이 좀 더 센 조세나 국제거래, 지재 이런 쪽은 전문 법관 수가 좀 비중이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제 미국 연방 조세법원 같은 경우에는 100% 조세 전문 법관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분야별로 구성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지만 전반적으로는 일단 어느 정도 믹스된 재판부나 법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다 정리해서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세션 2부 1주제와 마찬가지로 풍성한 발표와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2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 2주제 발표 및 토론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약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후 4시 45분부터 자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